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험법 강의를 맡은 이상국입니다. 이번에는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험법의 사례와 안전보험 대책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4가지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산업계의 현황과 안전보건 정책,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이 우리 도심권 영세 사업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안전보건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험법 적용해서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험법이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영세사업의 안전보건 과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험법을 적용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뭔지 시행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사고의 사례와 법적 책임. 안전사고가 만약에 발생하면은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안전사고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유형을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재해자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수 현황을 보면 기타의 사업이 재해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건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건설업이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대개 추락사고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경우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은 5인에서 49명 이하, 즉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모별 사망자 수 현황도 50인 미만 사업장인 5인에서 49명 이하가 재해율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해 유형별 재해자 현황을 보면 떨어짐 사고, 넘어짐 사고, 찔림 사고, 부딪힘 사고, 절단, 배임 사고 등이 있는데 가장 사고가 많은 안전사고 유형은 넘어짐 사고로 나타났고 두 번째 떨어짐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재해 유형별 사망사고는 떨어짐 사고입니다. 떨어진 사고는 보통 3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사망사고의 유형을 말합니다. 우리가 추락사고라고 하면은 2m 이상으로 보고 있고 2m 이하인 경우에는 전도사고, 즉 넘어짐 사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재해자 현황을 보면은 18세 이상, 60세 이상 이렇게 구분한 경우에 45세 이상의 경우부터 재해율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할 적에는 재해자 연령별 분포에서 45세 이상, 60세 고령자까지 연령 계층을 고려해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질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가장 질병 발생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 질병 사망자의 경우 광업이 제일 높고 제조업, 그 다음에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업의 경우에는 분진 등에 의한 진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사망자 수도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취약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금까지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인 경우에 120억 또는 150억 이상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 정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 120억 또는 1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 대책 또는 미비한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최근에 이슈이자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정책도 중소기업 또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책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하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맞춰져 있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체제는 여러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은 다른 법령과 다르게 시행규칙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67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가조항 5개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678개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법규 위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상의 조치, 39조 보건상의 조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64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전부 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법규 위반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 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규칙이자 규범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사고가 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7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주의 성격을 가지고 동시에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특수형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해서 우리가 모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가진 자만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77조에 나온 요건을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서 생활하는 자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사업주가 직접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지만은 본인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순수한 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유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보험설계사,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 모집을 하는 사람, 건설기계에 직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7개 직종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개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명칭이 종전과 다르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순수한 노무 제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급에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의 제공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급의 개념,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서는 도급의 개념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의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용역, 위탁 또는 파견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도급의 개념으로 봅니다. 청소하는 용역회사에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 용역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에 따라서 도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청소하는 직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도급인은 명칭에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의 제공까지 모든 업무를 도급으로 봐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도급인은 발주자와 구분합니다. 도급도 일을 맡기는 자고 발주자도 일을 맡기는 자이지만은 도급과 발주자의 구분은 도급은 직접 시공, 즉 공사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발주자는 순수하게 일을 맡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즉 자그마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50억 이상 공사, 이런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을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발주자냐 도급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안전보건조직은 일반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50인 미만 2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표에 나온 바와 같이 안전보건조직에서 관리감독자의 선임 문제, 관리감독자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즉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선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성 평가는 최초 위험성 평가, 정기 위험성 평가, 수시 위험성 평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5인 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또는 뭐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근로자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급박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사망사고와 같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법률로 개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특이한 내용이 두 번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입니다.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9년 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중지권을 하도록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작업중지권은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각종 손가락을 다친다든가 발목 부상을 입는다든가 허리 부상을 입는다든가 원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배달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넘어짐 사고, 추락 사고 이런 등등이 많이 재해가 발생하죠. 재해가 발생하면은 우선 작업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 우리 앞에서 살펴본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상 등의 치료기간이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를 고려해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신고의 기준은 3일 이상의 휴업입니다.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험법에 의해서 여기 표에 보는 바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험법에서 산업재해 은폐는 엄하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공상처리라고 흔히 하는 문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 치료비를 대준다든가 약간의 보상을 좀 더 준다든가 서로 합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끝나는 거는 좋습니다. 꼭 구태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쪽으로 합의하는 것도 상관없지만은 이런 조건의 전제가 뭐냐면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끝나는 거를 흔히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공상처리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업재해 은폐에 해당하는 공상처리는 하지 말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급 계약 시 계약서의 유의사항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이 과연 도급 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 산업안전보험법에는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을 도급 계약서의 조건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 정보 제공, 작업 환경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전보건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재해 현황을 서류는 누가 수집을 하고 작성해서 이거를 제출할 거냐, 이런 것 등등을 도급계약서에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쉽게 되면은 청소업체가
뭐 시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는 경우, 즉 위탁 청소 용역 계약을 한다든가 위탁 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 또는 또 뭐 인쇄물을 또 뭐 기업체로부터 이렇게 위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도 도업 계약에 해당하는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영세한 사업장, 아직까지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뭐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120억 또는 150억 이상 사업장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은 아직 피부적으로 뭐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산업안전보험법 중소기업에 적용할 경우에 14가지를 제가 뽑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지 않겠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안전보험 관리 담당자의 선임 또는 위탁. 이것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뭐 업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선임할 의무가 있고요. 아직 선임을 할 수 없으면은, 즉 인건비를 직접 채용해서 안전보험 관리 담당자를 채용할 수 없으면은 안전관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관리감독자의 선임입니다. 5명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자는 어떤 사람으로 되냐? 전공 상관없습니다. 내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고 보건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사업장에 7명의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관리감독자를 선임이 되면요, 법률에 따라서 안전보험에 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근로자로 지명을 해서 선임을 하면은 안전보험 관리 감독자로서의 자격으로서의 특별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직의 설치 운영은 일반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영세 사업에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위험 요인이 조사 분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유해 위험 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작업 공정, 뭐 땜질을 한다든가 또는 금속을 세공하면 이제 금속 가루가 나오겠죠. 뭐 그런 것들, 또는 용접을 할 경우에 납이라든가 이런 흉이 비산한다든가, 고려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유해 요인이 뭔지 저희가 스스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대충 이런 것들이 유해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사하고 분류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이 사업주가 또는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근로자들도 이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분류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호구의 착용 및 사용 및 착용 방법도 있어요. 보호구는 마스크나 뭐 안경, 보안경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호대도 있습니다. 안전화도 있고 뭐 허리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장구가 있고요. 위험성 평가는 제가 설명드렸죠. 사업주도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주도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은 아직 뭐 법으로 강제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이제 사업주가 우리 사업장에 소규모 사업장이지만은 자발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서 우리 사업장에 뭐가 유해 위험 요인이 있죠.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사업주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이 필요한데,
아직 법정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련 지식을 습득해서 적절한 대책을 하고 근로자를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5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작업 절차서 뭐 이것도 설명 생략하고요. 일용 근로자 사용 및 관리 감독. 봉제 공장이나 뭐 인쇄소나 뭐 이런 데에서 일용 근로자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도 뭐 여러분들이 작성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 방법, 어떻게 하면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지, 안전한 작업 방법이나 뭐 예를 들면 작업 공구를 다룬다든가 기계를 뭐 다룬다든가 취급 물질이 어떤 것이든가 이게 유해성이 있는지, 그 취급 물질을 취급할 때에 뭐 허리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잘못하면은 허리 뭐 예를 들면은 허리를 다쳐가지고 뭐 근골격 질환도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사업주가 그 안전보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런 게 좀 굉장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이제 관리 감독은 무조건 일만 하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누가 관리 감독자로 정해가지고 작업 공정과 방법 등 이런 전반적인 거를 누가 지도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 개선, 안전보건 조치 대상, 안전사고 발생과 개선 대처 방안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지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는요, 최근에 2020년에 근로자 건강 활동 지침을 개정을 했고요. 이 내용 중에 그 사업장 건강 증진을 위한 뭐 조직을 구성하라든가, 네 번째 보면은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라든가, 그 다음에 올바른 작업 자세를 지도하라든가, 뇌 심장 질환의 발생도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한 관리 대책을 뭐 추진하라든가 뭐 이런 내용 등이 있습니다. 금연, 절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근로자한테 지도하고 교육도 좀 시킬 필요가 있겠죠. 프로그램도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요새는 대기업체의 경우에는 이걸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해인자 분류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지도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대충 정하고 있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인자로서 이제 여러분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음, 뭐 진동, 뭐 전신 진동과 국소 진동으로 나눕니다. 그 온몸이 이제 다 이제 그 진동을 느낄 정면은 전신 진동이라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손목, 재봉틀 작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손목과 관련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소 진동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열, 방사선, 뭐 이거를 이제 물리적 인자라 가지고 유해인자로 뭐 분류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인자가 29가지, 유해인자, 중금속, 특정 화학물질, 뭐 입자상 물질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용재료 같은 경우 뭐 벤젠이라든가 등등. 그 다음에 중금속, 납, 페인트, 시멘트 뭐 이런 거, 크롬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화학 물질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분진, 산화질 분전, 성면, 그 다음에 목 분진. 즉 나무도 분진이 발생하면은 특히 이제 딱딱한 나무, 이제 강도가 센 경화질의 그 나무도 목재도 가공할 때 나오는 그 분진은 건강에 상당히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연제는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유기용제는 보면은 뭐 벤젠 경우에는 이제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인트라든가 뭐 이런 데에도 함유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황화탄소 중추신경계 질환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 중독, 그래서 뭐 뇌 손상, 그 다음에 이제 발작 증상 뭐 이런 거 나타날 수도 있고, 망간 같은 경우는 파킨슨 증후군도 유발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이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사장님은 항상 우리 사업장이 쾌적하게 청소도 깔끔히 하고 소음도 됐으면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진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들도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측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도 측정을 해서 소음도 자꾸 이렇게 예를 들면 노출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은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난청 등 직업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음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재봉틀을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 20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뭐 기계가 뭐 인쇄기계를 작동하는 경우에 소음 수준이 얼마나 되는 건지 하는 것을 좀 측정을 해서 뭐 귀마개를 뭐 사용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보건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 수준은 여기 보면은 일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85세 데시벨 이상이면은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 8시간 이상. 그래서 이렇게 소음에 나타나는 경우, 일일 8시간, 90데시벨 이상, 일일 8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면은요, 건강장애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수면장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신경장애, 그 다음에 청력 손실,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은 또 좀 그냥 상식적으로 심하다 이렇게 좀 되면은 반드시 뭐 여러분들은 뭐냐면 사업장에서는 소음 측정을 해야 됩니다. 분진은 뭐 연마하는 과정, 절삭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분진의 종류도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진에 노출되면은 진폐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폐에 이제 침착이 돼서 뭐 석탄가루라든가 분진이 들어가면은 진폐증이 될 수도 있고, 진폐증이 아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서 COPD가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우리 사업장에 분진이 나는 사업장인 경우에 건강검진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진동에 대해서도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장에서 많이 이제 호소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진동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동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환경부의 그 측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요번에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악취 문제도 호소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악취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해로우냐, 뭐 이런 거는 불명확합니다. 즉, 악취가 나는 경우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뭐 황화수소라든가 뭐 아민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에 유독한 가스의 형태로다가 나는 거냐, 그냥 뭐 생선 썩은내냐, 뭐 예를 들면 비린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취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악취가 난다 해가지고 당장 뭐 이게 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악취의 원인 물질이 뭔지, 또는 가스가 이게 유해한 가스인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좀 전문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서 뭐 개선을 한다든가, 즉 제거한다든가 방지 대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작업환경의 조치의 일종이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건강 진단 있죠. 이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근로자가 그 생산 직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근로자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질병에 소견이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건강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 감독자도 이제 선임을 해서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이제 건강 진단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을 간단히 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종사자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통계 중에 사망자가 약 20.2%가 이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중에 한 20.2%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에 따른 이 배달 종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2019년 1월 15일 개정 법률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일종으로 퀵서비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도입을 했습니다. 법률에도 명시 규정을 두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전보건 조치는 누가 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짜장면 하나 배달시키는데 짜장면 주인이 직접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알리오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은 배달 앱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배달 앱 사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배달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식당에서 직접 배달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식당 주인이 오토바이를 불러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업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조치는 일반적으로 배달 앱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퀵서비스 배달증 오토바이 종사자는 거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그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기 때문에 배달 앱 종사자를 불러서 안전보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면은 뭐를 시켜야 되냐? 오토바이를 이럴 때 과속하지 마라. 신호등을 지켜야 된다든가, 무릎 보호대, 헬멧 등을 착용해야 된다든가, 속도를 위반하지 말라든가, 불법 유턴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쇄물이라든가 의류, 봉제물, 세척 작업하는 경우에서도 이제 각종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 화학물질의 성분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MSD에서 유해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보건공단에 다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관련 화학물질 정보를 받도록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아보고 관리하는 요령, 취급하는 요령 등등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고 근로자도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에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세탁업과 청소 종사자가 유해한 환경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작업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다림질을 한다든가 청소를 할 때에 구부리고 할 거냐 시켜야 되면은 기다란 마대를 이용해서 청소 작업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물건을 또 어떻게 들고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런데 손목이라든가 이런데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택배 종사자의 경우에는
물건을 상하차하는 과정에서도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직업군을 쭉 보면은 배달 종사자가 37%로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택배 종사자에 대한 작업 방법 또는 적절한 도구를 작업기구를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안전보건 교육부터 또 뭐 보호구를 사용한다든가 뭐 등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들뜨게요. 이 표에 보는 바와 같이 그 물건과 그 허리와의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허리에 작용하는 그 부하, 즉 하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허리에 무리를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표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 공정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서 그 유해임 요인이 있고 뭐 다치고 부상을 당하거나 뭐 각종 뭐 끼임 사고라든가 안전 사고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분류해서 그 요인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진 사고는 주로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떨어진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 공정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가장 사업주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재 사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뭐 사업주뿐만 아니라 또 뭐 관리 감독자의 책임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발생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때 이제 고민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중대재해는 이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 이제 중대재해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뭐 3개월 이상 질병자가 뭐 2명 이상 나왔느냐, 뭐 이런 등등의 우리 산업안전보험법에 중대재해가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사망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이제 고민되는 게 이제 그 중대재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주가 이제 어떤 책임을 져냐. 뭐 근로자가 사망했으니까 사망사고가 만약에 발생하면은 뭐 형사 책임이 일단 문제가 되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형사처벌, 즉 벌금이나 징역형에 해당이 되는 건지, 또는 이제 사업의 영업정지 뭐 이런 게 떨어지는 이제 행정처분 문제. 그 다음에 뭐냐면 민사책임. 그래서 산재보상하고는 달리 그 초과손해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근로자가 사망하니까 산재에서 한 3억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으로 계산하니까 한 5억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억이 부족하니까 이 초과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뭐 민형사 책임 문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은폐했을 때 또 형사처벌 문제 뭐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회사에서 이제 고민하는 난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안전보건 조직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안전보건 조직은 이제 사업주의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안전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이렇게 돼 있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양쪽에 이제 보호자하는 역할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 120억 또는 150억 공사의 경우에는 이런 체제로 이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 조직을 다 구성하지 못하는 요건이, 즉 5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조직의 구성 요건을 전부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리 감독자만 뭐 둔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뭐 안전보건 조직까지는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체계 중에서 관리 감독자를 두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점검, 그 다음에 지도 조언, 교육, 근로자의 이제 예를 들면은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 요인 조치, 이런 것 등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해 요인이 뭔지, 이렇게 물건을 들죠?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들면은 허리 요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 방법,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무엇인지, 어떤 작업 과정에서 요인이 무엇인지, 그 요인의 예를 들면 위험의 크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 대책이 뭐냐? 그럼 이렇게 물건을 직접 들어가 허리를 구부리고 들지 않고 수레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허리를 다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법 등이, 그러니까 유해 위험성 평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규칙에 이제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뭘 평가한다?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감전사고도 있고, 예를 들면은 질식, 화물 중독, 근육계 질환도 안전보건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계 질환의 경우는 유해 요인 조사도 해야 되고,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또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사업주가 마련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육계 질환 같은 경우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안전보건 정책 기본계획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는 그렇게 근로자 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 사업적 유해 요인이 뭔지,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유해염 요인이 있는지, 유해 위험 물질이 있는지, 취급 물질이 뭔지, 넘어짐 사고 이런 것 등, 땜질 또는 인쇄기를 돌리는다든가 청소할 때에 사고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위험 요인이 뭔지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해염률지 4번하고 5번 근급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법률에 정한 바가 있지만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런 것들로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여러분들도 만약에 교육을 받으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보건 규칙이 뭔지 하는 것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정기 안전보건 교육에서 근로자들도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도 안전보건 교육을 근로자와 같이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경우에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관한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사고와 같은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공정이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거, 보호구,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근급계 질환 등 인체공학적 자세, 이런 것들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병, 우리 전염성 질환 예방 관리 이런 것도 우리 지금 요번에 코로나 사태, 좀 19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위험 노동자의 특성,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안전보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정비 안전 작업 중의 안전사고와 책임 조치, 뭐 이런 이제 재생 수지, 이송 작업에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제 정비 작업을 위해서 이제 정지시켜 놓고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스위치를 작동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 중이다, 뭐 그다음에 조작 금지, 또 열쇠를 뭐 따로 보관한다든가, 동료를 아예 꺼놓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할 줄을 모르고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이제 뭐 협착, 좀 어깨가 말려 들어가서 협착이 된다든가, 이런 안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근로자가 배지부 전반, 회전부에 이제 인쇄물 종이가 끼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운전 중인 상태에서 종이를 빼기 위해서 이제 접근해서 작업을 하다가 뭐 팔, 어깨, 뭐 등등을 전부 다 말려 들어가지고 완전히 협착돼 가지고 크게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각종 기계료를 취급할 때에 그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운전 작업의 정지 등, 또는 뭐 정지 버튼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 근로자가 직접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 그 소개하는 판례는 형사 판결입니다. 형사 판결의 사례를 잠깐 보면 사업주는 분쇄기, 파쇄기, 마쇄기 등을 가동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위 분쇄기 등의 계기부로부터 가동 부분이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팔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상완골이 그 절단돼, 그래서 이제 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을 때에 이거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는 사업주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 안전보건 조치는 뭐냐? 덮개도 해야 되고 작업하는 요령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의해야 될 요소가 위험 요소가 뭐라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아무런 그 안전에 관한 교육, 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시키지 않고 그냥 작업에 임하라고 한 결과 근로자가 이런 팔을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사업주에 대해서 안전보건 책임을, 즉 안전보건 책임,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형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게차를 이렇게 운전 중에 근로자가 협착이 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협착 사고 시에 응급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뭐 예를 들면은 호흡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또 뭐 119에 구급을 하기 위해서 뭐 평상시에 예를 들면은 교육을 시켜놨다든가 연락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사고가 난 경우에 이제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막연하게 방치하는 게 아니고 사고 원인이 뭔지, 뭐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목격자는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근로자가 뭐 인적사항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뭐 등등 뭐가 불안한 요소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조사와 이제 앞으로 이제 사고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또 전반적으로 수립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면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도 교육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고 조사는 이제 대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진행이 됩니다. 사고 발생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뭐가 미흡했는지, 재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재 원인과 관리자 또는 근로자 사이에 어떤 그 위험 요소가 큰 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직접 원인이 뭔지,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재 요인을 조사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직접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는 뭐 안전보건공단이 뭐 한다든가 또는 산업안전 지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투입돼 가지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근로감독관이 사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산업안전감독관은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즉 근로감독관, 즉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감독관을 우리가 일명 이제 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합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뭐를 조사하냐,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죠. 산업재해 발생이 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허위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뭐 왜곡, 뭐 은폐, 즉 고의성이 있다든가 뭐 이러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공사든 어떻든 간에 공사 중지, 그 다음에 안전보건 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법으로 좀 정하였고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뭐 위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각종 신고 뭐 이런 거 산업재해 발생 신고 돼 있냐 안 되냐, 그 다음에 평상시에 유해 위험성 평가가 돼 있냐 안 되냐, 이런 것 등, 그 다음에 안전관리사 선임돼 있고 선임된 선임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서류를 조사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 위법성, 작업 공정, 작업 방법, 그 다음에 안전보건 조치상,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을 받았는지, 안전보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안 받으면, 물론 이제 그 자체는 과태료지만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 책임이 갈 때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 기계기구 설비 등 사용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분진이나 이런 각종 증기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이제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중대사고입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냐 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후정 조치해야 됩니다. 119 구급차도 좋고요. 긴급 예를 들면은 민간 호송 차량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연락망 체계도 구축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현장을 보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뚜껑이 맨홀에서 빠졌다면 뚜껑을 덮어놓는다든가, 난간에서 떨어졌다니까 난간을 갑자기 설치해 놓는다든가, 다른 사람이 또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칸막이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뚜껑을 덮어놓는다든가 칸막이를 한다든가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없던 거를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봐서 그 장소를 왜곡한 걸로 봐서 1년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보존 의무가 있다는 건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조사, 사고 발생 보고, 사고 발생, 중대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라는, 우리 산업안전보험법에는 지체 없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시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24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망하면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로자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부상이나 또는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한 보름 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상이나 질병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렇게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험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